안녕하세요. 댓글로 어디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윤의 남편은 긴급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내연녀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시부모님과 친척들을 모두 데리고 깜짝 파티를 위해 몰래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케이크를 들고 그의 객실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것은 수건 한 장만 걸친 내연녀였다. 그 후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비싼 호텔의 정적을 비명이 찢어놓기 전 한 통의 전화가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짧고 사무적이며 거의 무해해 보이는 전화 한 통이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세운 가구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보고서의 숫자를 보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침에 남편 지훈이 했던 말이 맴돌았다. 긴급 출장이야, 서윤아. 부산 파트너들이 서울로 왔어. 거기서 만나야 해. 생일도 거기서 보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해서 그녀는 순간 거의 믿을 뻔했다. 거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몇 달째 풀리지 않는 뱃속에 차가운 응어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파트너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호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랜드 엘리시안. 그가 무심코 던진 이름이었다. 그리고 지금 전화를 보며 서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앉아서 의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호텔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는 것 같았다. 그랜드 엘리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서윤은 최대한 공식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씨 비서입니다. 내일 컨퍼런스 홀에서 있을 행사에 대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 이것은 함정이었다. 만약 그가 일 때문에 거기에 있다면 회의실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 전화기 너머의 여직원은 잠시 침묵하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잠시만요. 강지훈. 아니요. 이 이름으로 컨퍼런스 홀 예약은 없습니다. 강지훈 고객님은 스위트룸 712호에 묵고 계시지만 어떤 행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이었다. 서윤의 뱃속에 있던 차가운 응어리는 얼음돌로 변했다. 그는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생일의 스위트룸에 혼자 있었던 것이다. 이 생각은 너무나 명백하고 저속하며 굴욕적이어서 서윤은 뺨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그저 벽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고통, 분노, 배신감, 모든 것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섞였다. 그에게 전화해서 소란을 피울 수도 있었고 그냥 짐을 싸서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간단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아침에 그가 자신을 어떻게 쳐다봤는지, 어떻게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는지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단순히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의 눈을 마주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가 말로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 말이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대담하고 필사적이며 조금은 미친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와 조용히 생일을 축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진짜 파티, 그가 절대 잊지 못할 파티를 열어줄 것이다. 가장 먼저 그녀는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청난 소식과 함께 한 가지 큰 부탁이 있어서요. 서윤은 꾸며낸 흥분으로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지훈이 가족의 사업을 구할 거대한 계약을 남몰래 성사시켰고 겸손하게 서울 호텔에 머물며 영광을 원치 않는다는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다. 혼자 일하면서 생일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요. 어머님, 아버님, 큰아버님, 큰어머님까지 전부요. 깜짝 파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최 여사는 환희에 차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지훈이, 그녀의 천재적인 아들이 또다시 모두를 구한 것이다. 깜짝 파티 아이디어는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서윤아, 네가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했니? 당연히 가야지. 내가 지금 당장 모두에게 전화할게. 우리 아들은 파티를 받을 자격이 있지. 1시간 후 그들의 양평 별장 문 앞에는 서윤의 가족 미니밴이 서 있었다. 그녀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뒷좌석에서는 친척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활짝 핀 최 여사. 지훈의 아버지 강명환 씨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고 진지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승인이 익혔다. 큰아버지는 이미 조카의 성공을 어떻게 축하할지 기대하고 있었다. 서윤은 핸들을 꽉 쥐고 차를 몰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곧 시작될 끔찍한 연극의 감독이 된 기분이었다. 서울로 가는 내내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족과 일에 헌신적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최 여사의 모든 말은 서윤의 곤두선 신경을 채찍질하는 것 같았다. 가는 길에 그들은 최고의 제과점에 들러 생일 축하해 우리의 영웅이라는 글씨가 쓰인 큰 케이크를 샀다. 그녀가 직접 이 상자를 들었는데 마치 케이크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이었다. 호화로운 로비, 정적, 대리석의 광채. 서윤은 자신있게 일행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친척들은 깜짝 파티를 기대하며 속삭였다. 몇 호실이지? 강명환 씨가 물었다. 712호요. 서윤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들은 7층으로 올라갔다. 카펫이 깔린 긴 복도.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다. 마침내 필요한 문 712호 앞에 섰다. 자, 조용히. 최 여사가 머리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서윤아, 케이크 이리 줘. 내가 전해줄게. 엄마가 아들에게 제일 먼저 축하해줘야지. 하지만 서윤은 상자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도 아내잖아요.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발치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며 모든 의지를 끌어모아 문을 두드렸다. 어두운 나무 문에 손가락 마디로 짧고 분명하게 3번.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철컥 열렸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키가 작고 늘씬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흰색 목욕 타월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몸을 아무렇게나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나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복도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다. 서윤의 등 뒤에서는 완전한 죽음의 침묵이 흘렀다. 웃음소리와 속삭임은 반쯤 끊겼다. 서윤은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는지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여자, 그녀의 벌거벗은 어깨, 쇄골을 따라 흐르는 물방울을 보며 차갑고 텅 빈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방 안쪽에서 지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그는 낯선 여자의 어깨너머로 나타났다. 그 역시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다. 복도에 얼어붙은 그의 온 가족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아내를 보자 그는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공황 상태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큰아버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강명환 씨는 창백해져서 아들이 부끄러운 듯 눈을 내렸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은숙 여사는 반쯤 벗은 아들과 낯선 여자, 그리고 서윤을 번갈아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녀의 얼굴은 지훈에 대한 분노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에 담긴 모든 분노, 모든 경멸, 모든 증오는 서윤을 향해 있었다. 마치 서윤이 수건만 걸치고 서 있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온 가족을 배신하고 망신시킨 것처럼 쳐다보았다. 서윤은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최 여사는 층 전체에 메아리치는 날카롭고 가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비난의 비명이 아니라 고통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이 뒤집혔다. 심장.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다. 그리고
연극적인 멈춤 후에 그녀는 서윤의 발치에 있는 카펫 위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배신의 현장은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잊은 채 복도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엄마, 서윤 씨,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를 죽일 셈이야. 의사, 빨리 의사 불러. 친척들은 허둥대며 최 여사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서윤은 쓰러진 시어머니와 발치에 있는 바보 같은 케이크 상자를 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방금 한 수졌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녀의 정당한 분노, 그녀의 굴욕, 그녀의 고통, 모든 것이 지워졌다. 가족들의 눈에 그녀는 속은 안에에서 시어머니를 심장마비로 몰아간 잔인한 음모가로 막 변해 있었다. 주변의 소라는 무성 영화 같았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누군가 소리치고 큰아버지는 당황한 호텔 직원에게 무언가 설명하려 애쓰며 복도를 서성였다. 하지만 서윤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움직임, 소리, 공황. 이 모든 것은 다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현실에는 바닥에 뻗어있는 시어머니, 케이크 상자, 그리고 거짓된 걱정과 자신을 향한 진짜 얼음 같은 분노로 일그러진 지훈의 얼굴뿐이었다. 수건을 두른 여자, 아라는 이미 객실 뒤로 사라졌다.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제 주연은 지훈이었다. 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재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관리인에게 소리쳤다. 구급차 불렀어요? 심장이 약하시단 말이에요. 세상에, 엄마, 어머니, 아무도 서윤을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큰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큰아버지는 그녀에게 짧고 비난하는 눈초리를 한 번 보내고는 외면했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어떤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을 위해 그들을 이곳으로 끌고 온 괴물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였다. 의사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능숙하게 최 여사를 둘러싸고 질문을 시작했다. 이미 가운을 걸친 지훈이 모두를 대신해 대답했다. 극심한 스트레스, 충격. 저희는 그냥 제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아내가 이 끔찍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아내라는 단어를 마치 욕설처럼 내뱉었다. 최 여사를 들것에 싣고 갈 때 그녀는 잠시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군중 속에서 서윤을 찾아냈다. 그 눈에는 고통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승리감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것은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정확했다. 지훈이 몸을 바로 세우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낮고 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족해? 이게 네가 원했던 거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고 나서 그는 당황한 강명환 씨에게 돌아섰다. 아버지, 어머니랑 병원에 같이 가세요. 제가 여기 정리하고 바로 갈게요. 그리고 저 여자, 그는 서윤을 가리키며 고개를 까딱했다.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의 시아버지 강명환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지쳐 있었다. 그는 비난하지도 변호하지도 않았다. 서윤아, 제발 집으로 가거라. 여기선 네가 도울 일이 없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항할 힘도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긴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등 뒤로 수십 개의 비난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였다. 그들의 양평 별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자동 조종 장치로 운전했다. 차 안에는 호텔에 입고 온 케이크에서 나는 바닐라와 비스킷 냄새가 가득했. 실패한 축하, 실패한 굴욕의 냄새였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사는 집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시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가 거실로 가서 안락의자에 앉았다.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3시간쯤 지났을까? 집은 텅 비고 조용했다. 그때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강명환 씨가 들어왔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 그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마시고 나서야 그녀를 쳐다보았다. 며칠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 혈압이 치솟고
심한 경련이 왔다고. 의사들 말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근경색이 올 뻔했다고 하더구나. 지훈이는 어머니 곁에 있다. 그는 말을 고르며 잠시 침묵했다. 서윤아,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알고 싶지도 않구나.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왜 이런 서커스를 벌인 거야? 충격의 층 아래 잠자고 있던 차가운 분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서커스요? 아버님 아들이 스위트룸에서 내연녀와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서커스가 아니고요? 강명환 씨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돌렸다. 그건 너희 둘의 문제다. 하지만 거기에 어머니를 끌어들이다니. 어머니는 그 애를 신처럼 여긴다. 어머니에겐 큰 충격이었어. 너는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지훈이에게 사과해야 한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바로 그것이었다. 핵심 단어, 가족의 평화. 항상 그녀의 침묵과 양보의 대가로 사들여졌던 평화. 아니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다니 무슨 말이냐.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님의 실신이요. 어딘가 진짜 같지 않았어요. 너무 연극적이고 너무 시기적절했어요. 강명환 씨는 쓰라린 실망감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윤아, 그만하거라. 지금 너는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 한 여인이 병원에 있는데 너는 무슨 음모를 찾고 있구나. 너는 선을 넘었다. 그는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녀는 거대하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았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영웅적인 어머니의 심장마비에 맞선 그녀의 말. 하지만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반드시.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머릿속에 김민수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동네 청년이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그가 대형 보안 회사에 취직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회사는 바로 그랜드 엘리시안을 포함한 호텔 체인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를 본 적은 없지만 번호는 저장해 두었다.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네. 몇 년 만에 듣는 낯선 목소리가 답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저 박서윤이에요. 기억하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 씨요. 네. 물론 기억하죠.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급하고 아주 비공식적인 부탁이에요. 오늘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7층 복도 카메라 영상이 필요해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1시간 분량이요. 민수는 다시 침묵했다. 서윤 씨,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내부 정보예요. 이런 일로 바로 해고당해요. 돈은 드릴게요. 민수 씨, 서윤이 재빨리 말했다. 충분히 드릴게요. 얼마를 원하든 이게 필요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가 전화기 너머로 숨을 쉬며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100만 원, 그리고 당신은 저한테 전화한 적 없는 겁니다. 1시간 안에 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주소 주세요. 서윤은 이메일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1분짜리 영상에 100만 원. 하지만 그녀의 추측이 맞다면 그 돈은 한 푼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기다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다. 텅 빈 화면을 보며 복도에서의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침내 새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인 없는 메일이었다. 안에는 파일 공유 링크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녀는 비디오를 다운로드했다. 파일이 플레이어에서 열렸다. 흑백에 거친 소리 없는 영상. 그녀가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 문을 두드리는 모습, 문이 열리고 수건을 두른 여자가 나타나는 모습, 지훈이 나오는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과 같았다. 충격에 얼어붙은 친척들의 얼굴, 그리고 클라이맥스, 최 여사가 심장을 부여잡고 연극처럼 카펫 위로 쓰러진다. 정확한 시간에
가족들이 그녀에게 달려든다. 지훈, 강명환, 큰아버지, 그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허둥대며 카메라 렌즈로부터 그녀의 몸을 완전히 가린다. 몇 초 동안 영상에는 등과 다리만 어지럽게 보일 뿐이다. 서유는 실망해서 비디오를 닫으려 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억지로 계속해서 봤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큰아버지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내려는지 순간 옆으로 비켜섰다. 그와 어머니 위로 몸을 숙인 지훈의 등 사이로 생긴 틈으로 아주 잠깐 최 여사의 얼굴이 보였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었다. 눈은 뜨여 있었고 그 눈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최 여사는 그에게 윙크를 했다. 빠르고 공모적이며 승리에 찬 눈꺼풀의 움직임.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다시 카펫으로 떨어졌고 그녀는 다시 불쌍한 희생자가 되었다. 서유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숨을 급히 내쉬었다. 그녀는 녹화 영상을 되감아 그 순간을 느린 동작으로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다. 프레임 하나하나, 실수도 빛과 그림자의 장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하고 계산된 제스처였다. 신호였다.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음모였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감독한 연극. 그녀, 서윤을 괴물로 만들고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굴욕은 단지 구실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서윤은 노트북 뚜껑을 너무 세게 닫아 플라스틱이 금이 갔다. 텅 빈 집의 정적을 날카로운 소리가 갈랐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얼음처럼 맑고 투명한 분노가 다른 모든 감정을 밀어냈다. 그녀는 일어나 차키와 휴대폰을 챙겼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계산된 목표만이 있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았다. 지훈은 보살핌을 과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기에 그곳은 시내 최고의 개인 병원이었다. 가는데 20분이 걸렸다. 20분 동안 그녀는 어두운 거리를 운전하며 앞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녀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 것이다. 클리닉 로비에서는 약 냄새와 평온함이 풍겼다. 친절한 안내 데스크 직원은 최은숙 씨가 305호실에 있지만 면회 시간이 이미 끝났다고 알려주었다. 서유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직원을 쳐다보았고 직원은 눈을 내리깔고 서윤이 엘리베이터로 지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층 조용한 복도 305호실 문 앞에는 당직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최은숙 환자분은 안 됩니다. 쉬고 계세요. 간호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말없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간호사 앞 테이블에 놓았다. 5분만요. 제가 딸이에요. 간호사는 돈을 보고 서윤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일지로 고개를 돌렸다. 길이 열렸다. 서윤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1인실이었고 불빛은 어두웠다. 최은숙 여사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높은 베개에 반쯤 누운 채 흥미롭게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저녁 식사가 담긴 쟁반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건강해 보였다. 조금 피곤해 보일지는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서윤을 보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잡지를 내려놓고 차갑고 기다리는 듯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날 끝장내러 왔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서윤은 말없이 문을 닫았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갔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비디오 파일을 찾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최 여사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몇 초 동안 그녀는 말없이 작고 거친 영상을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복도에서의 소란, 얼굴에 떠오른 공황, 아들과 남편이 자신 위로 몸을 숙이는 모습.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지훈에게 보낸 승리에 찬 공모의 윙크를 그녀는 끝까지 보고 말없이 서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다. 부끄러움도 후회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베개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서윤은 그런 뻔뻔함에 순간 마비되었다. 그녀는 부정, 비명, 변명 등 무엇이든 예상했지만 이 얼음처럼 차가운 무관심은 아니었다. 그래서요? 서윤이 되물으며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은 모두를 속였어요. 그녀는 이 여자, 그녀의 벌거벗은 어깨, 쇄골을 따라 흐르는 물방울을 보며 차갑고 텅 빈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방 안쪽에서 지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그는 낯선 여자의 어깨 너머로 나타났다. 그 역시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다. 복도에 얼어붙은 그의 온 가족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아내를 보자 그는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공황 상태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큰아버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강명환 씨는 창백해져서 아들이 부끄러운 듯 눈을 내렸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은숙 여사는 반쯤 벗은 아들과 낯선 여자 그리고 서윤을 번갈아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녀의 얼굴은 지훈에 대한 분노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일그러졌다. 이 결혼은 어차피 끝났어. 너도 알잖아. 너와 지훈이는 다른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평화를 위해서, 좋았던 과거를 위해서. 그녀는 현명하고 배려 깊은 어머니처럼 말했다. 우리는 너에게 아주 후한 위자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아주.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새 삶을 시작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조용하고 빠른 이혼. 그리고 물론 공장에서의 내 지분은 지훈이에게 넘기는 거야. 그건 그의 사업이고 그의 유산이야. 모두에게 그게 옳은 일일 거야. 서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아닌 쓰라리고 얼음 같은 경멸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사려고 했다.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세운 사업에서 그녀를 내쫓고 그녀의 침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 했다. 미치셨어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제 삶, 제 명예. 아버지의 공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게 정당하게 속한 것은 단 한 푼, 단 1cm도 당신들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최 여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배려 깊은 시어머니의 가면이 사라졌다. 마음대로 해라.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 거다. 그녀는 침대에 똑바로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무겁고 꿰뚫는 듯했다. 네가 공장에 집착하는구나. 이 바보 같은 거사.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넌 운영이사라고 자랑스러워하지. 근데 내 사랑하는 공장이 간신히 숨만 쉬고 있고 우리가 파산 직전이라는 건 알고 있니? 서윤은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생산과 비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래, 지난 반년은 힘들었고 매출은 떨어졌지만 파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다. 거짓말이라고? 최 여사가 비웃었다. 눈을 떠라. 내 아들이 너에게 건네주는 예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봐. 우리에겐 막대한 빚이 있어. 공급업체들은 소송을 위협하고 있고 한두 달만 더 지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와 나, 우리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 그녀는 서윤이 그 말을 소화할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훈이야.
그에겐 계획이 있어.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꺼내줄 막대한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된 투자자가 있다고. 내가 내 사무실에 앉아서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몇 주 동안 이 일을 위해 협상하며 일했어. 서유는 들으며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빚, 파산, 미스터리한 구원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최 여사는 너무나 차가운 확신을 가지고 말해서 의심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슨 상관이죠? 서윤이 그 호텔, 그 여자가 있던 문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최 여사는 명백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한 아이를 보듯 노골적인 동정심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 그녀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호텔에 있던 그 여자, 알아. 그녀는 그냥 그의 내연녀가 아니야. 그녀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서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가족, 서윤아. 그녀의 가족이 바로 그 투자자들이야. 그녀의 삼촌은 우리 생산에 투자할 준비가 된 막대한 돈을 가진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단 한 가지 조건 하에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훈이가 그의 조카와 함께하고 그녀의 미래를 보장한다면 말이지. 그러니 호텔에서의 내 깜짝 파티, 넌 우리 모두를 구해야 할 거래를 거의 망칠 뻔했어. 내 질투와 자만심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할 뻔했다고. 서유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병실을 나섰다. 최 여사의 말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핏소리와 섞였다. 파산, 빚, 투자자, 구원자가 된 내연녀.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사실일 수 없었고 동시에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완전한 거짓말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도 안내 데스크에 겁먹은 직원도 보지 못했다. 차에 타서 집이 아닌 공장으로 향했다. 깊은 밤이었다. 아버지 평생의 사업이었던 거대한 공장 건물은 어둡고 조용했다. 서유는 자신의 열쇠로 정문을 열고 나무와 니스 냄새가 나는 텅 빈 작업장을 지나갔다. 자신의 사무실과 회계부서에만 불을 켰다. 만약 최 여사가 사실을 말했다면 그 흔적은 서류에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했다면 그 흔적 또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다. 공동 소유주이자 운영이사로서 그녀는 모든 계좌와 재무 보고서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영업이사였던 지훈을 신뢰했고 모든 숫자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녀는 생산, 물류, 사람들을 담당했다. 그는 돈을 담당했다. 그것이 수년간 잘 작동해온 그들의 암묵적인 분업이었다. 이제 그 신뢰는 끝났. 처음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의심스러운 것을 찾지 못했다. 일반적인 운영비용, 공급업체 지불, 급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서유는 직원용 작은 부엌에서 진한 커피를 타서 서류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지훈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종합보고서를 보는 대신 지난 1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원본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흐름이었다.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컨설팅 회사 계좌로의 지불, 마케팅 연구라는 명목이었다. 금액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그리고 몇 주 후 같은 회사에 또 다른 지불. 그 후에는 반년 전에 막 등록된 아주 이상한 이름의 새로운 부품 공급업체가 나타났다. 그에게는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되었지만 모든 공급업체를 얼굴까지 아는 서유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밤새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종일 일했다. 전화에도 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숫자, 계좌, 청구서, 지불 명령에 세계에 몰두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림은 더 무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장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완벽하게 고안된 교활한 시스템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유령 회사로의 지불, 우호적인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에 대해 2배, 심지어 3배 부풀려진 청구서, 그 차액은 분명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반년 동안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난 소액이지만 정기적인 접대비 지출. 지훈은 단순히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매달 자신의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최 여사가 그토록 비극적으로 말했던 위기를 그 자신이 만들고 있었다. 투자자의 돈으로 구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 스스로 배를 침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서윤의 책상 위에는 서류철 더미가 쌓여 있었다. 각 서류철은 증거였다. 청구서 사본, 은행거래, 내역, 돈이 흘러간 유령 회사의 등록 정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명확하고 추악한 그림을 그렸다. 특수 대규모 횡령, 사기.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확고한 결심만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경찰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건 가족의 이름, 아버지의 유산에 비해 너무 간단하고 더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명예와 정의가 항상 무엇보다 중요했던 유일한 사람에게 갈 것이다. 시아버지에게. 그녀는 모든 서류철을 큰 상자에 담아 차에 싣고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그가 집에 있는지, 최 여사가 병원에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상관없었다. 그는 집에 있었다. 혼자였다. 그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 채 큰 상자를 들고 있는 그녀를 보자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서윤아, 무슨 일이냐?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가 아직 공장을 직접 경영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성역이었다. 무거운 오크 책상,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사진들. 서윤은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게 제 지난 이틀간의 삶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청구서, 모든 지불 내역을요. 그녀는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이건 컨설팅에 대한 허위 계약서예요. 회사는 유령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건 목재 공급에 대한 부풀려진 견적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그녀는 세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처리된 수십 건의 소액 지출이 거의 5천만 원에 달해요. 아버님 아들은 회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회사를 강탈하고 있어요. 나중에 소위 말하는 투자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충격, 공포, 분노를 보기를 기대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당장 지훈을 부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명환 씨는 구식의 사람이었고 그에게 이름과 명예는 빈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앞에 놓인 서류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들을 만지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끝없는 치명적인 피로가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눈앞에서 2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알고 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너무 조용해서 서유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네, 뭘 알고 계시다고요?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들을 둘러보았다.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서유는 숨이 멎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가족의 도덕적 나침반, 그녀의 마지막 희망. 하지만 어떻게, 왜 침묵하셨어요? 강명환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어서 서유는 순간 그를 동정했다. 그가 나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오래전 네가 아직 지훈이와 함께하기 전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사업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아주 큰 실수였지. 실패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 잘못된 사람들을 믿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 공장이 거의 망할 뻔했다. 살아남기 위해 나는 위조를 저질렀다. 파트너들에게 손실을 숨기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위조했지. 그게 회사를 구했지만 불법이었다. 지훈이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탁하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녀석이 우연히 알게 됐어. 몇 년 전에 낡은 서류를 찾았지. 그 이후로 그는 나를 쥐고 흔들었어. 내가 처음 그의 사기 행각을 알아채고 막으려고 했을 때 그는 그냥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제가 아버지의 작은 비밀을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강씨 집안의 이름은 가구가 아니라 사기와 연관될 겁니다. 제 사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기요. 강명환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내 아들이다. 서윤아. 나는 겁쟁이야. 내 손으로 그를 파괴하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이게 일시적이기를 바랐다. 그는 서류철을 보고 그 다음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라. 경찰에 가지 마. 이걸 공개하지 마. 이건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은숙이까지. 강씨 집안의 이름은 진흙탕이 될 거다. 제발 다른 방법을 찾자. 그와 얘기해보자. 서유는 그를 보았고 차갑고 쨍한 깨달음이 그녀를 채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동맹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찾은 것은 겁에 질리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선택한 공범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혼자였고 전쟁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서유는 말없이 강명환의 책상에서 서류철을 모았다. 그의 애원에 답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았다. 논쟁할 상대가 없었다. 그녀 앞에는 가문의 수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내린 망가지고 겁먹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진실 대신 수치스러운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는 상자를 차에 싣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지훈과 한 집에 있거나 심지어 그의 부모님 옆집에 있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특징 없는 길가 모텔에 들러 가장 싼 방을 잡고 문을 잠갔다. 방에서는 먼지와 낯선 삶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벽을 응시했다. 증거가 담긴 상자는 옆에 무겁고 쓸모없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가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 전쟁에서 가족은 즉시 그녀에 맞서 뭉칠 것이다. 강명환은 아들과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다. 최 여사는 그녀를 미친 복수심에 불타는 악녀로 몰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공동전선에 맞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짓밟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된다. 그녀가 원천이 될 수는 없다. 그녀가 고발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옆으로 비켜서서 다른 누군가가 더러운 일을 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폭로하게 만들 수는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센세이션에 굶주린 사람이었다. 그들의 작은 도시 연못에서 강씨 집안의 이름이 큰 물고기인 사람. 그녀는 검색창에 지역 신문사 이름을 입력하고 기사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가장 날카롭고 스캔들성 있는 헤드라인 아래에 자주 등장하는 한 이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이진우. 그는 소규모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정한 건설업자들에 대해 썼다. 그의 스타일은 날카롭고 대담했다. 그는 분명적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 필요한 사람이었다. 서유는 가장 가까운 쇼핑센터로 가서 값싼 피처폰과 미등록 유심칩을 샀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찾아 1시간 요금을 내고 가장 구석진 컴퓨터에 앉았다. 그녀는 이상하고 의미 없는 이름으로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 이메일로 편집국 메일에 짧은 편지를 썼고 제목에는 이진우 기자님께 개인적으로라고 명시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그녀를 추적할 수 있는 이름이나 세부 사항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강씨 집안의 가구 공장의 재무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회사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유령 회사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위기를 말하지만 그 위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곧 모두를 구원할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발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거대한 사기처럼 보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익명의 제보자. 그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녀를 알아내기에는 부족했다. 그녀는 보내기를 눌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녀는 메일을 닫고 카페를 나왔다. 가는 길에 유심칩은 쓰레기통에 버렸고 휴대폰은 공원 벤치에 두고 왔다. 다음 며칠은 고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도망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핑계로 서울 어딘가에서 밤을 보냈다. 최 여사는 병원에서 돌아와 연약한 순교자 역할을 했다. 온 가족이 그녀를 보살피며 서윤에게는 비스듬하고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서윤은 침묵했다. 그녀는 출근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지역 신문사 웹사이트를 열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홈페이지에 큼지막한 글자로 된 헤드라인을 보았다. 강씨 제국에 들이운 금융의 먹구름. 국세청 세무조사 준비.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진우 기자가 움직였다. 기사는 조심스러웠다. 기자는 재계의 소문과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의 정보를 인용했다. 그는 재무비리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도시의 자랑이었던 유명한 공장이 대형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썼다. 이것은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라 공중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화가 거의 즉시 울렸다. 강명환 씨였다. 받느냐? 그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윤아. 내가 부탁했잖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녀가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는 격분한 지훈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기사가 열린 휴대폰을 흔들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건 내 짓이지. 그는 말 그대로 분노로 숨을 쉬었다. 최 여사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심장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그렇게 흥분하지 마. 몸에 해로워. 저 애짓이야. 당연히. 우리 모두를 망치려는 거야. 서윤은 그들을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증명해봐.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지우는 멈칫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보는 익명이었다. 그는 잠시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다가 그의 얼굴이 변했다. 분노는 경멸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네가 뭐라고?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무슨 세무조사라고. 별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깨끗해. 해결하면 돼. 돈 좀 쥐어주면 그들도 물러날 거야. 그리고 넌 여기서 그냥 앉아서 분노에 미쳐가겠지. 그는 보란듯이 몸을 돌려 떠났고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최 여사를 데리고 갔다. 서윤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계산된 행동을 할 수 없는 히스테리 환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유리했다. 그들은 이것이 우연하고 귀찮은 방해라고 결정하고 긴장을 풀었다. 하루 뒤 지호는 아마도 자신의 상상 속 승리를 축하하고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라를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는 명랑하고 자유분방했으며 이 사소한 불쾌감을 얼마나 쉽게 해결할 것인지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어떤 지역 기레기가 우리 이름으로 유명해지려고 작정한 모양이야. 세무 공무원들이 와서 서류 좀 보고 우리가 돈 좀 쥐어주면 다 끝날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자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 기사를 보여주고 그 스타일을 비웃으려고 했다. 아라가 휴대폰을 받았다. 그녀는 나른하게 글자를 훑어보았지만 헤드라인 아래 저자 이름에 시선이 꽂혔다.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진우. 그녀가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 생각에 잠겨 말했다. 재미있네. 나 학교 다닐 때 같은 이름의 동창이 있었는데 그 애도 항상 뭔가에 끼어들려고 했고 교내신문에 온갖 폭로 기사를 썼어. 그녀는 과거의 무의미한 사실인 양 무심코 말하고 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지훈이 휴대폰을 받았지만
그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기자의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진우, 아라의 동창. 그들의 고향 출신. 머릿속에서 즉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세무조사는 신문 제보로 시작되지 않는다. 익명의 제보자는 정보를 흘리기 위해 무작위 기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물며 그의 내연녀의 옛 지인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런 우연의 일치 확률은 제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확하고 계산된 타격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아라에 대해 아는 사람, 동기가 있는 사람, 그가 무시했던 사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태평하게 디저트를 고르는 아라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명료함으로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쉽게 속이고 버릴 수 있는 히스테리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전쟁에서 첫 수를 둔 냉혈하고 계산적인 적이었고 그는 그녀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디저트 접시를 급히 밀쳐냈다. 저녁은 끝났다. 그는 테이블에 지폐 몇 장을 던지고 아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놀란 질문은 무시한 채 출구로 끌고 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구원의 열쇠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한 약한 고리로 보았다. 서윤에 대한 그의 과소평가는 엄청난 실수였고 이제는 빠르고 잔인하게 행동해야 했다. 반격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이어야 했다. 다음 날 서윤에게 최 여사가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형식적이고 차가웠다. 서윤아,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에서 보자. 아주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을 거다. 내 동생 서준이도 초대했어.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즉시 함정을 느꼈다. 그녀의 동생과 함께하는 가족회의. 왜 서준이가? 서윤의 남동생 박서준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는 착했지만 부드럽고 우유부단했다. 그의 작은 농산물 배달 사업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서윤과 지우는 여러 번 돈으로 그를 도왔다. 그는 항상 그녀 편이었고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이 회의에 그가 참석한다는 것이 불안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했다. 서준아, 안녕. 너도 오늘 강시댁에 오라고 했니? 누나. 안녕.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긴장되고 부자연스러웠다. 최은숙 여사님이 전화하셨어. 공장에 대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친척으로서 내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하셨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서준아, 뭔가 이상해. 조심해. 그들이 나를 상대로 뭔가를 꾸미고 있어. 서윤이 말했다. 에이, 누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마 신문에 난 그 기사 얘기하려는 거겠지. 괜찮을 거야. 그는 너무 활기차게 말했고 그 활기참은 거짓이었다. 정확히 7시, 서윤은 강씨 집안의 거실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재판처럼 꾸며져 있었다. 중앙에는 최 여사와 강명환 씨가 앉아 있었다. 강명환 씨는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반면 최 여사는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끼 어린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벽난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차가운 미소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옆쪽 안락의자에는 그녀의 동생 서준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응시했고 마치 곧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서윤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분위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빽빽했다. 자, 모두 모였군.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우리가 여러분을 여기 모은 것은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강씨 집안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공장은 위협받고 있고 우리는 이 일의 원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추악한 기사가 나온 후 우리는 자체 내부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세청이 그냥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회계사들을 고용해 우리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강명환 씨 앞 테이블에 큰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슬픔으로 떨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였는데 당신은 몇 년 동안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귀를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녀는 즉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훈 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최 여사가 소리쳤다. 이건 사실이야. 넌 호화롭게 살면서 우리 돈을 내 사치했었어. 비싼 옷, 여행, 우린 다 알아. 지훈이 손을 들어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가리켰다.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당신이 직접 서명한 위조 청구서, 당신의 전자 서명이 있는 정체불명의 회사로 돈을 이체한 지불 명령서, 당신은 공장에서 자금을 빼돌리는 전체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밝혀낼 뻔하자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이 부패한 기자에게 정보를 흘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위기의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가려고 한 겁니다. 서윤은 일어섰다. 그녀는 분노로 떨렸다. 거짓말이야. 뻔뻔하고 끔찍한 거짓말. 이건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야. 이 서류들은 위조된 거라고. 당신이 회사를 강탈했잖아. 나는 진짜 청구서를 봤어. 그럼 그 진짜 청구서는 어디 있는데? 지훈이 비웃었다. 들킬 것 같으니까 파기했겠지. 우리에겐 증거가 있지만 너에겐 말뿐이잖아. 서윤은 강명환 씨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 아버님. 아버님은 진실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그가 아버님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강명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서윤아, 이 서류들 내가 봤다. 서명이 내 것 같구나.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배신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그는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했다. 그는 그냥 스스로 물러났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이건 위조예요. 어떤 감정이라도 그걸 증명할 거예요. 감정은 몇 달이 걸릴 거야.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몇 달이 없어. 공장의 명성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 투자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행동해야 해. 하지만 우리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 가족답게. 그는 다시 관대한 남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스캔들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경찰에 가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당장 자백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떠나. 네 지분을 나에게 넘겨서 내가 우리 사업에 남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덮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넌 수치스럽게 떠나겠지만 자유롭게.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출구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녀의 어떤 행동도 패배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때 서윤은 서준, 그녀의 동생을 떠올렸다. 그는 내내 어깨를 움츠리고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그녀를 알았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서준아,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아, 그들에게 말해줘. 넌 내 동생이잖아. 내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잖아.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다. 그는 그 무게에 움츠러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강명환 씨가 아마도 마지막 객관성을 발휘하기로 결심하고 질문했다. 서준군, 솔직하게 말해주게. 서윤이가 혹시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나? 어떤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말하거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나?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고 필사적인 희망이 피어올랐다. 지금 그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그들이 모두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가 그녀를 구해줄 것이다. 서준은 깊고 경련적인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서윤의 머리 위벽 어딘가를 쳐다보았다. 네, 그가 거의 속삭이듯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했어요. 서윤에게 세상은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침을 삼키고 마치 외운 수업을 읽는 것처럼 더 큰 소리로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생기가 없었다. 누나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회사에서 돈을 좀 빌렸다고 했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 안의 모든 것이 얼음으로 변했다. 그의 모든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친동생, 그녀의 서준이, 그는 단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최 여사의 승리에 찬 한숨도, 강명환 씨의 무거운 한숨도,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하는 지훈의 말도, 그녀는 마침내 자신과 눈을 마주친 동생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 절망, 그리고 배신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유는 단순히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과 충성을 확신했던 마지막 사람을 잃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어나서 출구로 걸어갔다. 그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무감각해졌다. 그녀는 동생 옆을 지나가면서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등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논쟁하고 소리치고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들이 이겼다. 그들이 그녀를 파괴했다. 다음 날 지훈의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공장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는 임시경영권 위임 동의서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완전한 항복을 숨긴 아름다운 말들이었다. 그녀는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명권도 계좌 접근권도 없었고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녀는 변호사를 보고 그 다음 서류를 보았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요? 그녀가 생기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강지훈 씨는 저희 회계 감사 자료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서윤 이사님, 거기까지 가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매우 시끄럽고 불쾌한 과정이 될 겁니다. 위협은 직접적이고 명백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위조 서류로 뒷받침했고 이제 모든 펜은 그들이 쥐고 있었다. 서윤은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의 사업을 빼앗는 서류에 서명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열쇠가 맞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또 그러다 깨달았다. 그가 자물쇠를 바꾼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 짐은 우리 부모님 댁에 있어. 원할 때 가져가.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렸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마지막 악장. 그녀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쫓겨났다. 굴욕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집도 사업도 없이,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친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차에 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생각이 뒤엉켰다. 짐을 가지러 강씨 댁에 갈 수는 없었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목적 없이 밤에 도시를 운전했다.